안녕하세요, 여러분. 2회차 독서 코칭을 하도록 하지요. 예. 추석 연휴, 그러니까 2회차는 지금 2022년 9월 14일이군요. 9월 14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병영 독서 코칭 2회차 수업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죠. 제가 인사 말씀을 아래다가 이렇게 써두긴 했습니다. 음, 추석 연휴를 잘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그 태풍의 피해는 또 없으셨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이제 광주 지역은, 전남도 이제 뭐 진도라든가 이런 해안가는 영향이 좀 컸던 걸로 아는데, 이제 광주는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좀 다행스럽긴 하지요. 근데 이제 포항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은 이제 큰 피해,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죠. 아무튼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공군 제1 전투비행단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추석 연휴를 지내시고 또 2회차 독서 활동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회차에서 지난 1회차가 8월 31일이었죠. 우리가 2주 단위로 이렇게 하거든요. 1회차 8월 31일에서 함께 읽었던 독서, 그 도서라는 책은, 소설이었죠. 장편소설. 노르웨이 작가 로이 야콥센의 장편소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때는 이제 다 읽지 못하셨던 장병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 시간을 두고 또 저와 이제 함께 이렇게 코칭 수업을 참여하신 이후에 소설을 좀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함께 살펴봤듯이 지난번에 주어진 어떤 환경, 섬이라고 하는 고립된 그런 어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이제 그런 가족의 고군분투를 우리가 살펴봤죠. 주제 역시 그걸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나는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나죠, 여러분? 2주 전이니까. 비대면 사전 녹화. 여기 이제, 그 제가 오타를 조심하긴 하는데, 이게 또, 서전이 아니라, 사전 녹화 방식이죠. 예. 이런 그 코칭 수업이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뭐 일정하게 이제 불편을 좀 느끼셨을 법해요. 그런데 그 담당관님께서 이제 그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코칭 수업 이 독후 활동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그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제 빔 프로젝트, 카드란 빔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독후 활동에 참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주차에는 박영서 지음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이 이제 책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추석 연휴가 끼어서 어쩌면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지 이제 다 읽으셨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두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저와 함께하는 독서 코칭 수업 시간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그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면 됩니다.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인 일단 그 이제 이번 주에 이 책과 관련해서 이 도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읽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는가? 또 이제 제가 밑줄 긋고 읽으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면서 공리를 좀 해서 이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이 책이 정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일기를 통해서 당대의 삶의 이면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도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이해가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역사 서술에 대한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전공이 이제 뭐 전공이라든가 또 교양에서 아마 또 배우셨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상반되는 서로 다른 어떤 관점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인가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좀 상반되는 관점을 함께 살핀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역사를 대하는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사,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에 대한 어떤 그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 또는 역사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과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책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거의 기록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러니까 기록한 역사 그 서술자가 있겠죠. 사관이라든가 그 서술한 그 사람이 이를테면 공식적인 어떤 사관인가. 아,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여튼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술된 그런 역사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공식적인, 그러니까 조선 그 시대에 왕이 있고, 우리 드라마 영화를 보면 자 왕이 있고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그 한쪽에 그 사관,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그 벼슬아치들이 있잖아요. 그 사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기록을 이제 저술한 그 서술한 기록을 정사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런 정사,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또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는 이제 발을 정자여서 그런데 하여튼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술된 역사 또는 이것을 이제 공식적인 그런 기록,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성을 띠고 있는 공식적인 어떤 기록, 서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회차 읽었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책의 경우에 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이 책은 정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이제 벼슬아치들, 그 지식인들, 유학자들의 그 일기를 통해서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이제 좀 흥미있게 살펴보는 책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일기죠. 이 개인의 일기를 통해서 이제 살피고 있는 이 역사 서술의 어떤 장단점 함께 그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사와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과 이런 개인의 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 당대인의 삶의 기록은 어떻게 이제 장단점이 있겠는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일기 형태의 서술을 통해서 역사를 증언한 그 아주 가치 있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죠.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어떤 경과를 기록한 일기 형태로 기록한 징비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서예 유성룡
징비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아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섰던 그런 인물들의 일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이긴 하지만 그 얼른 또 제가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사대부가의 여염집에 그런 여인들이 이제 훈민정음이 우리 글이 15세기 중엽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세종임금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1443년에 만들어졌다가 3년 동안 이제 가다듬어서 1446년에 반포를 하니까 어, 그 14세기 중엽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글을 익힌 사대부가 여인들이 그 기록한 그런 일기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기 형태의 서술을 통해서 역사를 증언한 가치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조임금 때 이제 그 정조임금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다산 정약용 형제들이 이제 유배를 가고 죽음을 당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그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를 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어, 제자들 또 진도로 유배간 그 정약전 자신의 형님, 그다음에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제 이것들을 묶고는 또 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역사를 서술하는 사관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기를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죠. 일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에,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일기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런 목표를 두고 이 책을 초점화를 이루어서 읽어가면 훨씬 더 좀 깊이 있는 이해와 또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읽는 책의 학습 목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저도 여러분들이 장병 여러분들께서 읽고 가지고 계시는 책, 저도 같은 책 가지고 있죠. 거기를 이제 봤습니다. 작가, 뭐, 저자가 박영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90년생이죠? 젊습니다. 젊죠.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어, 박영서 작가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불교학을 배웠군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책을 이제 이런저런 책을 펴냈어요. 펴냈습니다. 예, 그 책들이 좀 뭐 덜어 팔렸더라고요.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책 날개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 인터넷에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인터넷 서점의 책에서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한 것을 제가 이제 따왔어요. 일일이 그 다 이제 그 제가 자판을 두들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또 전달하고 그렇게 좋아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진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조선왕조실록은 진짜가 아닌가? 그건 또 아니죠. 조선왕조실록은 공식적인 기록이고 일기는 이제 개인의 사적인 기록인데 뭐 진짜 가짜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일기는 내밀한 그 자기 고백이고 또 내밀한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정사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완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 더 훨씬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기는 정사 공식적인 기록에 보충하는 그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이 박영수 작가는 조선 사람들의 특히 사대부들이죠, 벼슬아치들 일기에 주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기를 쓴 사람이 자신이 살아 숨쉬던 시대에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역사 대체로 보면 소설도 역사 소설이 좀 많이 팔립니다. 많이 팔리고 드라마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대체로 남성들이 역사 소설을 좀 많이 읽고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여성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장병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역사 소설, 역사적인 어떤 그 재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 드라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경우치도 많이 좋아하고 또 봅니다. 이제 공부도 많이 되고 또 그렇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어떻든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 읽으셨든 아니면 이제 일부만 읽으셨든 간에, 어, 뭐, 우리가 이제, 그 선택한 도서기 때문에, 물론 선택도, 사실은 충분하지 못해요. 사실 역사 소설 두 번째, 그 읽기로 한 책 목록에서, 뭐 두세 개 중에서, 한번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사실은 굉장히 좁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사실은 이 책을 읽는 것이, 좀 낯설다고 그럴까? 예, 역사 소설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을 제재로 한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좀, 어떤 체계를 갖춰서, 서술되는, 어,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역사, 소설이 아니어서 좀 읽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았고, 그렇게 썩 그 마음에 드는 책은 좀 아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택한 책이니까 또 좀 살펴보기는 하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은 뭐 한국에 재미로 붙이고 싶은 학생들, 뭐 읽을 거를 찾아서 온 오프라인 서점을 방황하는 독서가들에게 역사를 이제 좋아하는 역사 뭐 그런 바친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그런 얘기 그만해야 되겠군요. 예. 하여튼 내가 돈 주고 사야 될 책이라면 전혀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좀 마땅치가 않았어요. 어쨌든. 예, 너무 그 책의 구성이 왔다 갔다 하고 좀 체계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이고 하여튼 이 책의 목차는 지금 이제 책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번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그 시집이거든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인데 굉장히 시가 많이 들어있죠. 시집이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그 시집을, 그 시집에 들어있는 뭐 수백 편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어요. 또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좀 할 겁니다.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 챕터를 다 보지는 않겠고, 아마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챕터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 그 제목을 일단 보고, 좀 관심이 좀 더 가는 흥미가 있겠다 싶은 그런 그 챕터를 한번 읽어도 될 듯해요.
지금 9개로 나눠져 있군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택했냐면은 이 부분, 예, 신입사원들의 관직생활 분투기, 예,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읽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써놨군요. 예, 그래서, 예, 자, 하여튼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되고 관심 가는 챕터 위주로 읽어도 되고 뭐 전체든 부분이든 또는 뭐 틈 나실 때 또 이제 한 그 챕터를 읽었는데 흥미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부분 읽고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선택한 이 챕터 이 부분은 신입사원들의 관직생활 분투기죠. 과거의 급제한 인물들이 관직을 얻게 되기까지.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되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 병역의 의무도 지지 않았고 납세의 의무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8, 90%가 평민들인데 이제 평민들이 그런 병역이라든가 납세의 의무를 졌죠. 부담했죠. 그러니까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어쨌든 그런데 그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 사대부들, 양반 계급의 사람들이 되면 그들의 생업은 뭐냐면 유교 경전을 익혀서 과거에 나가고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관직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또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 그 되면 어, 이제 녹을 받고 봉급을 받고 자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오로지 유교 경전을 읽고 과거에 응시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고 이것이 그 유일한 삶의 방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일단 그러니까 관문이 몇 개가 이제 순서가 있죠.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 부분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합격했다고 해서 관직을 바로 얻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그런 그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관직을 얻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소위 입사식 통과의례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고달픔이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는 어떤 재미는 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소위 신입사원들의 관직 생활 분투기에 들어있는 일기의 내용들을 보면 조선시대의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내용, 방식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는 것과 내용의 차원에서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일정하게 흥미가 있기도 했고 또 이제 한번 두루 생각해 볼 거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글씨가 제가 스캔을 했는데 그 어, 페이지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이제 이거 다 제가 좀 한 10페이지 정도를 스캔을 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요약하기도 마땅치 않고, 이 부분은 소설처럼 요약하기도 마땅치 않고, 내용은 많고, 그래서 일정한 분량을 스캔을 해서 지금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시간 봐가면서 정리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좀 아시나요? 하여튼 내용은 상당히 내용을 보면 내용을 조금 볼까요? 보면은 공감이 갔어요. 이를테면 시린 겨울 마음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시린 겨울에 마음 졸이던 수능을 겨울에 보잖아요. 예, 겨울 완전히 겨울은 아니지만 그 가을에서 겨울 무렵에 수능을 보죠. 좀 춥긴 해요. 수능을 보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 정말 추울 때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납니까? 이제 수시로 뭐 이제 많이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또 정시 수능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가사 제목이 참 뭐, 재밌기도 하고 또 뭐 우프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죠. 수능을 지나면 대학, 대학을 지나면 취업, 취업을 지나면 직장 생활. 이런 또 다른 삶. 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듭거듭 뭔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입사 시기라고 하죠. 통과 제의고. 예,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조선시대의 이 사대부들도 과거에 시험 공부를 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점에서 좀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과거에 올인하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은 이럴 수밖에 이거에는 다른 방법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축하 잔치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하면 우리가 이제 취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축하를 받고 또 뭐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을 또는 우리가 뭐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든 간에 그 이제 마음이 가까운 좋은 것들과 함께 모여서 한턱을 이제 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발령이 바로 안 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는 발령 대기. 그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관직을 얻었는데 그 부처에서 벌어지는 호된 신고식 이런 것들,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충 우돌 분투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임제 서찬규 19세기 서찬규의 임제 일기를 이제 한번 볼까요? 보면 51쪽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덕궁으로 들어갔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일찍 와버렸다. 이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실 법해요. 네, 너무 긴장한 탓 일찍 와버려 시간보다. 우리는 한참을 기다렸고 혼자는 아니겠죠. 과거에 합격한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 불렀을 테니까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궁궐 앞에 뜰에 들어라는 명을 받았고 임금님의 경호원들이 까칠하게 굴면서 자꾸만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 합격생들은 정해진대로 줄을 서서 수석부터 차례대로 계단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앉아 계신 곳 앞으로 나가서 임금님을 이제 그 임금님 용안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담당자가 직과 이름을 크게 아려 말씀드리시오 임금께. 예, 그러면 저는 생원 신하 서찬규이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격증을 이거 이제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예,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임금님을 직접 뵙고 이제 그 신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찬규는 보니까 이제 1845년부터 1861년까지 27번이나 과거에 도전한, 세상에, 27번이나. 해마다 한 번씩 있었다 치고 27년? 아니, 해마다 한 번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굉장히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찬규 이 인물에게는 뭐 연줄이 없어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하여튼 관직을 얻기 위한 청탁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오로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문과에 37세가 될 때까지 최소 25회나 도전했지만 포기했군요. 그래서 나중에 27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할 수 없이 또 도전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늦게 합격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생원시 합격한 서창규가 임금님을 직접 뵙는 큰 영광을 얻는 장면을 이렇게 일기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창규 이때가 이제 헌종입니까? 세도 정치의 시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공정한 그런 게임의 룰이 잘 적용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서찬규 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주요 관직은 서울에 사는 세도정치 집안끼리 나눠 먹고 고인물 파티, 미간 말직이라도 얻으려면 세도정치 집안에 어떻게든 뇌물을 바쳐야 했던 이런 좀 부패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러니까 서창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시험을 거듭거듭 봐야 되는 상황도 어쩌면 그런 상황과 좀 연관이 됐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보죠. 그다음에 이제 귀향을 하잖아요. 합격했고 임금을 배웠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죠. 과거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일단 어떤 벅찬 기쁨, 예, 낙방으로 돌아가면 이제 정말 이제 지옥문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고향에 돌아가면 음, 지금도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 뭐, 9급 합격했다고 그래서 7급 합격했다고 해서 브레이크카드를 걸어놓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행정고시라든가, 뭐, 입법고시라든가, 전에는 이제 사법시험이었고, 지금은 로스쿨을 해서 이제, 법률가의 길로 들어섭니다만, 하여튼 이런 소위 이제 그런 고시에 합격하고 그러면, 시골 마을에는 이렇게 동네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누구누구의 뭐 무슨 시험에 합격 이렇게 브레이크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죠. 일단 기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아에서는 나를 축하하기 위해 음악대를 보냈고 구경하기 위해 나온 동네 사람들이 온 사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뭐 이렇게 아주 그 시골 마을에서 고향에서 거창하게 환영식을 했다는 것이죠. 해 주었고 그런데 이제 신고식을 해 보니까 관아의 수령 박규현이 도착해서 신고식을 하고 뭐 얼굴에 먹물을 잔뜩 묻히는 뭐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예. 음,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신고식을 하고 뭐 이렇게 예. 노상추라고는 이제 그 묵과에 급제한 인물인데 노상추도 뭐 비슷한 그 어떤 흐름을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다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지루하죠. 여러분도 지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신고식, 그러니까 다시 좀 반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나가기 위해서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보고 여러 차례 이제 응시했다가 합격을 하고 그래서 생시에 이제 가장 초시 뭐 생시일 겁니다. 그 임금을 뵙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증을 들고 고향 마을에 돌아가고 성대한 환영식을 치르고 그런데 뭐, 그 관직이 금방 또 주어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그 얘기도 보면 지금 이제 무과에 급제했던 노상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합격해서, 파티를 열었잖아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전해갈 수 있는 최대 효도는 과거 급제, 지금은 이제 취업잖아요. 근데 이 노상추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급제했는데 관직을 주지 않는 거죠. 백수가 여전히 했죠. 이게 임용을 기다리면서 보낸 기간이 무려 4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12년간 노력을 했는데 또 4년을 기다려. 정말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노상추가 이렇게 답답해서 해화문 밖에서 좀 줄여야 글씨가 좀 잘 보일 텐데요. 말을 어차피 잘 안 보이군요. 예,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됩니다. 예, 말을 타면서 이렇게 그 이제 좀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 읽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 부분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 끝나고 독후 활동 하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학습 목표 세 가지를 제가 되면 찾아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시간이 지금 음,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역사적 서술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아마 좀 분량이 많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수고를 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다 출력해서 우리 그 독서 코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한 13명 정도 지금 되죠. 주석부를 보니까. 그래서 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핵심만 좀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죠. 역사를 소수로 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역사가인 랑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객관적인 어떤 서술, 객관적인 서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이를테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소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랑케입니다.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증주의, 실증주의. 이런 어떤 사건을, 어떤 일들을 그 사관, 역사가의 주관 편견과 선입견에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소술할 것. 이게 이제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죠. 실증주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어떤 역사적 사건을 소술하는 데 있어서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고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대체로 가해자가 100%내 책임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 뭐 나도 좀 잘못했지만 상대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목격자겠는데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그 사건을 봤느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가해자, 피해자하고 안면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그 목격자의 증언도 달라질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교통사고 현장을 재구성해서 책임 규명,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다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랑케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증주의 역사학을 이제 펼쳤던 학자인데, 영국의 에드워드 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가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 소설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얘기냐 이거죠. 역사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기록한 역사가의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론적 관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브레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또 그 시인이면서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책 읽는 어느 노동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그런 시입니다. 결국 이 시에서 브레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 서술을 이제 이를테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영웅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한두 사람의 뛰어난 영웅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름이 왜 없겠습니까?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뭐 평민들, 백성들, 민중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제 이거예요. 영웅사관이라고도 하고 민중사관 서로. 그러니까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랑키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엄정한 객관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고, 에드워드 칼처럼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 서술의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영웅사관, 뛰어난 영웅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영웅사관이 있고, 그렇지 않다. 민초들이, 민중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민중사관이 서로 이렇게 늘 부딪히는 관점이거든요. 브레이트는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디를 한번 봐볼까요? 만리장성이 준공된 날 밤에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쌓았죠. 그럼 진시황이 쌓았습니까? 그 길고 그 산 높은 데 있어서 만리장성을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파리 장성을 누가 쌓았는가 이겁니다. 로마 제국이 위대하다라고 하죠. 로마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그 어떤 전쟁의 소위 말하면 영웅들, 장군들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는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떠한가?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그냥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덕후 활동. 이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사, 이 정사, 그다음에 공식적인 기록,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사, 이 공식적인 어떤 그 역사적 소술과 달리 이런 개인의 일기를 통해 살펴본 역사 소설의 장단점. 그러니까 정사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소술해라.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서로 부딪히는 역사 소설의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사실의 바탕을 둔 역사적 기록이 정사라고 하죠. 대표적인 기록으로 우리의 경우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뭐 중국의 경우는 사마천에 지은 사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기와 관련해서 제가 쭉 좀 자료를 찾아서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장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담당관님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면서 덕후 활동을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사기를 지은 사마천 같은 경우 이제 좀 다른 되면 통사 그 통사 역사를 이제 시대순으로 쭉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걸 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마천은 좀 다르게 했다. 특히 또 역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구성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말 그대로 공식적인 기록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통사라고 합니다. 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철종까지 그 편년체로 또 서술한 그런 공식적인 기록이죠. 그런 공식적인 기록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는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제 개인의 일기를 통해서 역사의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면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완적인 것이죠. 보완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근데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단점이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주관적인 기록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 소설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아까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사관이 그 사관의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완벽하게 객관적인 서술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개인의 일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고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경태 서술을 통해서 역사를 정하는 가치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성령의 징기록, 충무공의 난중일기, 다산정야경의 편지 글들 이렇게 많이 있죠. 다산정야경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이제 이걸 이제 그 강진으로 유배 가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두루두루 쓴 편지들을 이제 그 박성무 선생이 번역을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읽혔고 우리 병영 독서 코칭 할 때도 역사 그 분야에서 좀 많이 읽었던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런 책이 좀 그 대중적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건 이제 강진의 그 다산 초당이라고 정의학용 선생이 머물렀던 곳을 이제 좀 사적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를테면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가면 두렵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그 영화를 봤잖아요. 자칫하면 사역이 오기도 하잖아요. 유배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은 피해족의 두려움, 멸족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언제 이제 끝나니까 18년이지 언제 그 유배가 풀릴지는
기약할 수 없죠. 사역에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주 검소한 검소한 생활과, 그다음에 글 공부에 게으르지 말 것 등을 이제 이렇게 당부하는 그 애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기 있죠. 개인의 일기입니다. 그러나 편지도 일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유배를 가서 언제 유배가 풀릴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마음들, 나라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이런 일기 형태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도 상당히 이제 읽어볼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정한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조금 그런 것이 좀 다른, 좀 낯선 방식이어서 읽기가 얼마간 좀 어지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한 15분 정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보느라고 좀 바삐 했군요. 그러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어느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많이 좀 생략하기도 했는데, 어,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에, 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 이 부분은 오늘 하는 부분과 특별하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역사 서술의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하죠. 한 5분 정도만. 어, 사실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제 제 이야기 끝난 다음에 독발동 하시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역사 서술에 있어서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 소위 과거의 어떤 일들을 누군가가 기록하는 것이고, 그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 어느 시대에는 이러했던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역사 혹은 역사책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가 또는 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이 있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느 시대를 살았던 개인이 남긴 어떤 기록들, 여기는 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랑케와 같은 실증주의 사학을 이제 강조했던 이런 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즉,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그 랑케의 그런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 있죠. 역사 서술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에드워드 카에 의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 주어져 있는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르죠.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소위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세계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의 그 환경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떤 조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역사적 서술을 실제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예컨대 조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여러 왕 중에서 연산군을 우리가 예로 든다면 연산군은 이제 그 자신의 어머니의 그런 어떤 소위 억울한 죽음에 연루된 자들을 왕이 된 이후에 그 사실을 이제 하여튼 알게 되고 또 알아내서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자들을 많이 죽이고 이런 이제 그런 그 정치를 해서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그 자신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군의 왕으로서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 그 기록하는 사관, 이런 사람들이 연산군의 행위를 일정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매우 비판적으로 보거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들에게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에드워드 카에 의하면 기록된 것들을 그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면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 서술이 과연 틀림없는 어떤 진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드 카의 어떤 소위 이제 대화주의, 역사주의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의 기록과 끊임없이 대화해 볼 것, 그런 측면에서 대화주의, 뭐 또는 이제 역사주의, 이렇게 에드워드 카로 대표되는 역사적 관점, 역사소설적 관점을 대화주의 또는 뭐 역사주의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이 크게 있고요. 다시 하나 이제 이 그 영웅, 그러니까 뭐 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백성들, 민초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이 있다. 이런 것들 아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충분하게 그것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2회차에 읽는 도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좀 보조적인 어떤 자료고 생각해 볼 거리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집중해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일정하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장병 각자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이 역사 서술에 있어서 더 좀 타당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토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식적인 기록과 개인적 일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그 내면화 세 번째가 일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좀 좋으냐면 우리의 사고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중층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글을 쓰려고 할 때는 글을 쓰면 그 사고가 좀 명료해져요. 분명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좀 짧더라도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일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본다면 훨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 점검의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책에 나오는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기를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좀 심령의 일기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그 노트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일기를 한번 새롭게 써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어떠실지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가 9월 28일입니다. 2주 후에 하니까 나태주 씨는 우리 병영 독서 코칭 할 때 보면 매년 나태주 시집을 선택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이제 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번에 시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가 서정시인가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이 나태주 시인의 시는 일단 쉬워요. 읽기가 쉽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쉬운 그런 내용들의 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쉬우면서도 그것도 쉽다고 해서 뭐 깊이가 없는가 그런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쉽게 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서정적인 어떤 대상 연애시랄까 뭐 그런 어떤 서정적인 내용을 좀 잘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즐겨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하게는 좀 뭐 비판적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시란 과연 뭐냐, 시가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한 장점이 있죠. 우리 정서를 고양시켜 준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나태주 시인의 시 이런 시가 갖고 있는 일정한 어떤 비판적인 측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는 나태주 시집의 시집 너 하나만 보고 싶었다를 중심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집에 뭐 수백 편의 시가 다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공부하듯이 고시 공부하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이 엮어놨습니다. 주제별로 좀 묶어놨으니까 뭐 편하게 한 10편 정도만 골라서 읽어보시죠. 그럼 저도 10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뭐, 1시간 안에 다 못하니까, 일정하게 그 제가 골라서, 그러니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시를 읽고 시의 의미를 또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눠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음, 예, 어렵게 우리가 병영 독서 코칭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자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제 복사해서 다 나눠드리시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책도 읽고 이 자료도 좀 같이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코칭하는 이 영상 1시간 정도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내면화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일기를 한번 써볼까? 이런 것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덕후 활동으로 하시고 그러면 상당히 좀 풍부하게 내용을 공유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두 번째 병영 독서 코칭 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을 중심으로 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